네, 어제가 이 남북 정상의 14선언이 있은 지 1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뜻깊은 날이었죠. 하지만 남북 관계는 아주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뜨거운 곳이 한 곳 있긴 합니다. 정치권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공방은 계속됐는데요. 자, 이분을 모시고 이 문제 한번 종합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고요? 예, 잘 쉬었습니다. 네. 자, 워낙 여쭤볼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야권에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군 대응이 도대체 왜 손 놓고 있었느냐, 이 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위원장님은? 일단 우리 국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군의 조치가 적절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반도 분단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네. 특히 한반도 분단이라는 상황은 선을 넘었을 때 누구나 사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네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이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감염 공포가 더해서 그 위중함이 더한 사태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어떻게든지 간에 북측에 연락을 취해서 6시간, 왜냐하면 3시 30분에 이제 최초 인지가 됐고, 그다음에 사격이 있었던 건 9시 반이라고 하니까 6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소통체를 열어갖고 그러니까 조치를 좀 취하고 북측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점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때로부터 24일 10시 40분에 국방부가 발표하기까지 약 40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우리가 지나고 생각하면 어떤 시간표 같이 어떠한 시간대에 무엇이 발생하고 해서 그 6시간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하지만 이것이 대북 첩보 중에 특히 이번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인지되는 기술 첩보, 네. 테크니컬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은 어떤 먼저 발생한 사항을 먼저 알고 나중에 발생한 사항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항을 마치 세절기에 들어가 있는 종이 쪽지를 하나하나 맞추다가 보니 나중에 이게 일목요연하게 된 것이지, 네. 어떤 6시간이 어떤 중간에 공백이 떠서 우리가 그동안 수수방관한 듯이 비춰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최초 보고가 이랬던 우리 공무원 실종 사실이 최초 보고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3시 30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나중에 이제 조각조각 정보를 맞춰갖고 시간표,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잡은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아니다 이 말씀을 주시긴 그렇습니다.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군에 의해서 실종 공무원이 발견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다면 이때는 즉각 조치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것이 이미 우리가 인지한 시점에 NLL 2부 2km 이상 북쪽 해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군사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해역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라면 연평대에 위치한 고속정 편대를 보내고 이러한 상황을 구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속정 편대를 보내게 되면 북한도 마찬가지 등산고시나 해주에 위치한 고속정을 보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닫혀 있었던 해안포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 고속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후방에 있는 대형 초계함을 전방으로 다시 보내게 되고, 이에 대응하려고 또 북한은 실콤 대한 미사일을 발사태세를 전환하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에서 첫 번째 포탄이 발사하게 되면 그 상황은 제1연평해전과 동일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즉 우리 해군의 압승으로 될 것이지만, 예. 그로 인해서 생긴 피해는 물론 그건 알겠는데 남북관계를 군사 더 대응을 악화시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국방부나 군을 넘어서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통로를 이용해서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공감하고, 네. 특히 9.19 군사합의 이후 유지되었던 군 통신선이 계속
그 개통이 되어 있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점을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2월 이후로 군통시설이 폐쇄된 이후로 예. 뚜렷하게 우리가 그 북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소통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북측에 메시지를 보낼 여지도 별로 없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끌어냈던 실무 주역 가운데 한 분이 바로 부위원장님이신데, 자 9.19 군사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볼 때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어떤 그 사살 이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명백하게 이것은 북한의 불법 행위입니다. 네. 9.19 군사 합의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상되었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의 월북이나 월남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행위는 9.19 군사 합의뿐만이 아니고 1949년에 맺어진 전시의 비무장 민간인을 보호하는 제네바 협약이나 네. 그다음에 해상 조난자를 우선 구조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정신에도 명백하게 위배되고 심지어는 북한의 헌법인 조선사회주의 헌법 15조에도 국제법에서 공인한 어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건 북한 헌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 정부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최초의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무슨 총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불태웠다, 그다음에 월북이다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 이제 논란이 비롯된 부분이 있는데 초기에 이런 그 브리핑 내용 메시지 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국가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메시지 관리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날 아침 발표를 이렇게 대별해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사건을 요약했고 네. 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항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발표를 일반 발표와 달리 그 대한민국 합동작전을 총괄하는 작전본부장이 직접 나와 발표한 것은 이러한 사태의 엄중함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항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봅니다. 작전본부장이 나온 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안보 상황 위기 관리를 할 때는 특히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이러한 발표를 할 때는 발표의 수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좀 정교하게 조율해야 되고 특히 이것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상대방도 어떠한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상황을 장악해 나가는 형태의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항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러한 일반적인 메시지 관리 원칙에서 다소 위배되는 점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그러면 오버했다라는 거잖아요, 발표가. 그럼 왜 오버했을까요?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항의에도 초점을 두다 보면 그 앞에 사건 요약 부분을 당연히 모든 것을 사실화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날 발표한 사실이라고 그 발표한 내용들 한 7, 8가지 항목 중에 사실로 표명된 것은 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부대에서 감시 장비를 통해 발견한 섬광이 유일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다 그 기술 첩보를 분석을 통한 그 당시로서는 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과 사실이 혼재되어서 모든 것이 사실로 이해되게끔 되었던 것이 약간 좀 혼선을 가져왔다고 바로 그 점에서 생각합니다. 시신을 불태웠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다가 그다음에 통지문이 오고 북측으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 시신을 불태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로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 발표가 맞는 거냐 물러선 게 타당한 것이냐는 또 정책 논란으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그 비공개 어떤 보고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북한군 통신감청 내용을 보면 연유를 그러니까 발라서 불태우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고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발표 단계에서 단순히 그냥 섬광만 보고 추정을 한 거를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브리핑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더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한 건데 나중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발 뺀 건지 이건 분명히 좀 갈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이 과정이라는 것이 100장 이상의 문서를 세절한 이후에 그 조각조각된 문서를 다시 맞춰 나가는 과정과도 같아서 이
40시간이 흐른 시점에 국방부 발표 내용들을 그냥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부분의 내용이 아직 추정이고 우리 한미 연합 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나중에 획득되는 각종 첩보들을 종합해서 보다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고 특히 공동조사를 통해서 보다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연유를 바르고 불태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것은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으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통신감청의 결과라면 그것이 사실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 발표 내용이 통신감청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대북 군사 정보 수집 수단을 유지하는 만큼 북한도 그것에 대한 대정보 수단을 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군사 정보를 있는 그대로 팩트로 통신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암호를 쓴다든지 은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대정보 수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서 감청됐다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측이 설령 통신을 하더라도 연유를 바르고 태워라 이렇게 직접적인 문장화해서 지시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당연한 것이고 특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구축해온 대북 정보 체계에 커다란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대해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발언은 굉장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좀 이따 따로 한번 여쭤보고요. 그럼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가로 나온 761로 사살하라고 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7.62mm 어떤 소총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정치권에 의해서 통신감청 내용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지금 양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 사례를 한번 좀 상기해 봤으면 하는데 2008년에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동일하게 현재 상태가 양치질을 할 수 있다. 누가 부축해주면 일어설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이 공개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대북 슈민트 인적정보망이 커다란 구멍을 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떠오르는 상식적 의문은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듣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서 소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누군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미 많은 구멍을 냈는데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더 많은 질문과 더 많은 군의 답변이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대북 첩보망에 커다란 손실을 가하는 수 있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했던 보고를 언론을 향해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고 실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 비공개 자리에서 충분히 질책하고 또 거기에 비난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적이 어떤 외부로 노출돼서 자신의 업적화되는 그러한 과정은 국익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 내용 자체가 군사 기밀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나오기까지의 그 수단 그것이 가장 큰 군사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시스템을 여쭤보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면 시스템상 그 군사 기밀을 국회를 상대로 공개든 비공개든 보고하는 것 자체는 허용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일단 국회의 국방위원과 정보위원들은 국가 비밀을 직접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군사 기밀 취급 인가가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인지한 정보를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할 어떤 권리나 권한이 부여된 거기에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있다.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예. 분명히 있었던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석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분과 부위원장이었습니다.